당뇨 환자들은 과일을 안 먹으려고 그래. 알고 먹으면 돼요. 과당은 당화지수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포도하고 단감에는 당이 구성 비가 과당이 90%, 포도당이 10%예요. 혈당은 올려. 그런데 정말 천천히 올라가요. 사과, 배 한두 쪽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딸기 질기라는 거예요. 파인애플 뭐 이런 거 다 감자처럼 올리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지금 25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제 전공은 주로 동안, 사람을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호박이 웰리스 클리닉 대표원장 이왕재입니다. 저는 아시죠? 비타민C 전공입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얘기 좀 들어보죠. 오늘 사실은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 제일 두려워하는 당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사님, 요즘에 그렇게 당뇨 환자가 느는 이유가 뭘까요? 잘 살게 돼서 그렇지 뭡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네. 당뇨와 관련돼서 참 유감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옛날에 당뇨라는 병은 소갈병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지만,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당뇨라는 병은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닌데 아무튼 병이잖아요. 병은 병이죠. 대학에서 병이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네.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치료하고 있고, 그게 의존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당뇨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의 흐름이, 에너지가 우리 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좀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들에게는 당뇨에 대한 정말 가슴에 와닿는 확실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잘못 이해된 게 많다는 거예요. 당뇨는요, 에너지 과잉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먹을 것은 풍부해졌는데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도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네. 아니, 몇 층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백화점, 이런 공공건물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우리들의 운동 찬스를 뺏어가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잘 살게 돼서 맛있는 음식은 너무너무나 많아졌고, 그 네.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돈이 누구나 있는데,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요. 맛있으니까. 근데 똑같이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너무나 많은 그런 기기들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 기회를 뺏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인풋 아웃풋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밸런스가 너무나 네. 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지속되면은요, 에너지를 운반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혈중에서, 즉 당질이 혈중에 많이 머무릅니다. 많이 머물러 갈 데를 못 찾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데가 없는 거지. 아니, 요구를 안 하니, 네. 우리 몸에서 요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씁니까? 네. 뭐 남는 에너지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지방질로 저장이 되지만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아시는 것처럼 혈중에 있는 에너지원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현대인이 제일 많이 생기는 당뇨는 2형 당뇨. 그러니까 이제 그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게 하는. 네. 인슐린은 나와요. 그놈이 제대로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에 혈당이 많은 상태로 오래,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이해하죠. 그렇죠. 오래 유지가 되는 오래. 거. 네.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요, 혈당이 올라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혈당이 안 올라가면 죽어요. 그렇죠. 시체한테는요, 아무리 혈당을 주입해도 혈당 안 올라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당뇨.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당뇨 환자들은 당을 이용 안 하고 삽니까? 당뇨 환자들도 당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당뇨 전문가들이 너무나 당이 올라가는 거를 떨궈야 된다는 것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당뇨 환자들이요, 당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당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되고, 당이 머물러 있는 걸, 높은 채로 머물러 있는 걸 무서워해야 된다는 개념의 전환을 내가 촉구하는 거예요. 이 신사임당 구독자들에게 당이 높은 채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염려하셔라.
네. 당이 올라가는 걸 염려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에너지는 과잉으로 섭취하면서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가 혈중에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그렇다 보면은 인슐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둔감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2형 당뇨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박사님, 근데 요즘에 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당뇨 환자들.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세요. 막 이거는 먹지 말라, 저거는 먹지 말라.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당뇨와 관련해서 영양에 관한 것은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이 고혈당 상태로 머무르는 거를 막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래 그건 지속되는 뭐하고 거. 맥락이 되냐면요. 네. 혈당 스파이크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음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재는 의학적 용어가 GI 지수라는 거예요. 당화 지수라는 거예요. 당화 지수. 당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네. 당뇨가 쉽게 와요. 그 무슨 소리냐면 당화 지수가 높은, 즉 다시 말해서 먹자마자 혈당이 쫙 그냥 천장을 칠 정도로 올라가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기능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인슐린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내성이라는 게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GI 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를 했냐면 감자하고 고구마를 얘기한 거예요. 고구마하고 감자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네. 고구마는 굉장히 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혈당을 빨리 올릴 거로 생각하지만 섬유가 많아요. 섬유질이 많아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빨리 당질이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천천히 올라갑니다. 네, 의외로. 그래서 네. 당화 지수라는 건 102 만점이잖아요. 100. 네. 포도당을 50g을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쟀을 때 그 혈당을 1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당. 그러니까 포도당이 그렇게 했을 때 감자는요 94.5, 95쯤 돼요. 거의 포도당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왜냐하면 감자는 파이버가 없어. 아, 파이버가 없. 그냥 그대로 그냥 바로 혈당을 올리면 바로 소화가 돼서 바로 그냥 혈당 올리는데 고구마는요 굉장히 다니까 사람들이 당화지수가 높을 줄 알지만 절반밖에 안 돼요. 60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지네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칼로리예요. 칼로리. 칼로리. 글라이코젠 로드 인덱스라고 그래요. 네, GL 지수. GL 지수라고 네. 해요. GL 지수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뭘 먹을 거를 당뇨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GI 지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GL 지수를 생각해야 돼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죠. 그럼 감자와 네. 고구마를 놓고 볼 때 감자는 100g이 네. 68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칼로리가 안 되죠. 칼로리는 적은 거네요. 그런데 고구마는 100g이 128칼로리예요. 거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거야. 당뇨가 걱정되는 분은 고구마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은 감자를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네요. 지금 내가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좀 뚱뚱하다. 그래서 나 체중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하시는 분은요. 감자를 먹어야 돼요. 나는 칼로리가 적으니까. 나는 당뇨는 별로 걱정 안 한다. 그런데 좀 살이 찌고 싶다. 살이 빠지고 싶다. 빼고 싶다. 네. 그런 분은 칼로리가 낮은 걸 먹어야 돼요.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은 분은 감자를 먹어야 되는 거고 네. 당뇨를 막고 싶은 분은 천천히 올라가는. 천천히 올라가는 고구마를 고구마를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혈당 스파이크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네. 칼로리도 당뇨 유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뚱뚱한 분들이 당뇨 환자가 많잖아요. 뚱뚱한 분이. 네. 우리 네. 흔히 당뇨 그러면 뚱뚱한 분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비록 GI 지수는 낮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나는 당뇨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고구마를 들이 먹어야 된다. 그럼 그분은 뚱뚱해져요. 체중 조절이 안 돼요. 네. 나중에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당뇨라는 건 만성병이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50대 생기는 사람도 있고 60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 고구마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네.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알아야 자기가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그렇네요. 그런 뜻이에요. 네.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이거를 갖다가는 우리가 GI 지수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 각 음식의 GI 지수를 정확히 알고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상대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당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뿐 아니라 악화시키죠.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당뇨 환자분들은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당뇨 관리를 하기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당뇨 환자는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선 영양학적으로 네. 당뇨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당이라고 말할 때 그 당이 뭐냐고 할 때 단당이에요, 단당. 단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네. 포도당, 과당만 알면 돼요. 그렇죠. 포도당하고 과당. 포도당하고 과당을 알면 되는데 포도당이 당을 잴 때 핵심이에요. 네. 그게 당화지수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2시간 뒤에 혈당 쟀을 때 그 수치를 100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칼로리로 사용되는 과당은요. 당화지수가 포도당이 100이라고 그러면 과당은 당화지수가 19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에 대한 걸 당뇨 환자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꿀하고 설탕에 대한 얘기예요. 꿀하고 설탕은 영양학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네. 100% 똑같은 거예요.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 즉 2당이야, 2당. 당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다당류예요, 다당류. 네. 2당류란 말이에요. 네. 과당 한 분자로 된 2당으로 된 게 설탕 또는 꿀이에요. 영양학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설탕은 설탕수수에 있는 그놈을 화학적 정제 과정을 통해서 하얗게 만드는. 네. 전 그래서 별로 설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꿀은 100% 순수한 설탕에 버림온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거기 섞여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칼로리가 똑같지만 꿀 속에는 굉장히 좋은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꿀을 드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자 말이에요. 포도당이 100이고 과당은 19예요. 그러면 꿀의 당화지수는요 100 플러스 19 나누기 2가 돼야 돼요. 55.5. 59.5예요. 네. 꿀이 당화지수가 낮다는 거를 의사들이 몰라요. 오, 그렇네요. 꿀하고 설탕이 무슨 당뇨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천천히 오르네요. 당연한 거예요. 꿀 먹으면 당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유 박사님은 꿀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 걸 모르신대. 올라가요. 근데 뭘 먹어도 올라가요. 감자 먹은 것보다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죠. 네. 그죠? 감자를 먹으면 그냥 치솟지만 꿀을 먹으면 천천히 올라가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꿀을 무슨 한 동일 꿀은요. 그리고 제가 안전하다는 걸 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설탕은 그냥 고체니까 그거 자체가 칼로리예요. 그게 10g이면 40칼로리예요. 거의. 근데 꿀 10g을 먹잖아요. 거기에 거의 70~80%가 물입니다. 물이죠. 물.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암 환자들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완전히 누가 봐도 아우 저분은 암 환자구나.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악액질이 있죠. 악액질이 결국은 에너지 부족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에게 당뇨 걱정하지 말고 식사를 못 하셨으면 꿀을 후식으로 마음껏 드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력을 찾으면 암 치료가 너무너무 잘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포도당하고 과당을 하셨잖아요. 자, 아니 당뇨 환자들은 과일을 안 먹으려고 그래.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과일의 단맛을 내는 것은 포도당하고 과당이에요. 근데 과당은 설탕보다도 1.3배 달아요. 과당이. 근데 아까 뭐라 그래? 과당은 당화지수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포도하고 감, 특히 단감 엄청 달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포도하고 단감에는 당이 포도당하고 과당의 이 구성비가 과당이 90%, 포도당이 10%예요. 과당이 많기 때문에 엄청 천천히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포도하고 단감은요 혈당을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혈당이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정말 천천히 올라가요. 그걸 모르시는 거야. 그걸 먹고 바로 재니까 혈당이 올라갔다고 아이고 박사님 진짜 무식한 소리 한다고. 혈당이 떨어진다. 혈당 떨어지는 음식은 없어요. 그렇죠.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기 먹어도 올라가요. 네, 고기 먹어도 올라가요. 진짜 당이 전혀 없는 고기를 먹어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세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수박은 포도당이 90%고 10%가 과당이에요. 그러니까 수박 먹으면요 그냥 혈당이 그냥 급전직하 그냥 올라가요. 급상승을 합니다. 당화지수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 배, 오렌지, 딸기 이런 것들은요
포도당하고 과당이 50대 50. 대충 반반.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뇨 환자들이 좀 비교적 맛있게 마음 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포도하고 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바나나도 포함돼요. 바나나는 진짜로 당화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천천히 올려줍니다. 근데 포도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골프 선수들이요. 보세요. 바나나를 한 입씩 물고 계속. 왜냐하면 바나나가 서서히 계속 지치지 않게 에너지를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보다는 천천히. 그럼요. 네. 왜냐하면 골프는 거의 4-5시간 동안을 에너지를 나눠 써야 되잖아요. 왜요? 1시간 동안에 끝나는 스포츠가 아니. 골프 선수들 보세요. 바나나 가서 꼭 한 입씩 먹고 이렇게 또 접어서 넣고 또 조금 가다가 한 입 먹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사임당 그 독자 여러분들이요. 과일을 당화지수만 보면은 물론 안전하게 당뇨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나나나 또는 포도, 단감, 홍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홍시도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혈당 빨리 안 올려요. 꽃감도 마찬가지예요. 꽃감은 꽃감을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는 농축이 돼 있지만 혈당 자체는 칼로리는 높지만 서서히 오랜 기간 동안에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꽃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농축이 됐다고 해서 과당이 적어지고 포도당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두 놈이 같이 농축이 되는 거니까 비율은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꽃감도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들이 비교적 맛있게 한두 개 먹는 건 문제 없어요. 당뇨가 걱정되는 분은 수박보다는 그런 걸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적정량을 드실 자신이 있는 분은 사과 배 한두 쪽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얘기했잖아요. 50대 50. 포도당하고 과당이 50대 50이에요. 딸기? 아주 좋죠. 딸기를 우리가 무슨 2kg을 먹습니까? 딸기 질기라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 안전해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파인애플 뭐 이런 거 다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높지 않고 딱 50대 50이니까 감자처럼 올리진 않아요. 혈당을. 감자처럼 올리는 건 수박 하나예요. 수박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시면 어떤 음식이든 당은 올라갑니다. 당은 올라가는데 당화 지수를 잘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올리는 그런 음식들, 천천히 올리는 과일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결국 우리는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를 잘 알고 드시면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즐기고 싶은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데에는 너무 잘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즐기면 안 돼. 알고 즐기면 정말 과일이고 뭐가 안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뭐 당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당뇨 환자는 못 먹어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는 게 힘입니다. 당뇨 환자분께서 안 먹으면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화 지수라는 것과 당 부화 지수라는 걸 잘 알고 드시면 효과적으로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진료하신 지가 4년 정도 돼 가셨는데, 그동안에 아마 제일 많이 본 환자군이 어떤 환자군이셨나요? 저야 뭐 제가 경양 면역학 전공을 했고, 비타민 C가 암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제가 사실상 거의 최초로 찾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심각하게 보는 환자들은 거의 90% 이상의 암 환자죠. 거기에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 어쩌고 오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명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뭐 저는 콜레스테롤 사실 해줄 얘기 많지만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이죠. 저한테 오는 환자. 사실은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서울대학 의대 교수님을 평생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해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연구는 비타민C하고 종양 면역학 쪽을 하신 거죠. 그걸 모르세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동료들이나 또는 내 선배 서울대 뭐 딴 데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 해부학 교수 아니야? 이러고 저를 일단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진짜 모르는 거죠. 저는 비타민C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책을 200페이지 쓴 사람 아니에요. 비타민C 한 물질에 대해서. 혼자서 쓰신 거잖아요. 혼자서 썼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타민C의 바이블 아닙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임상이에요, 임상. 기초가 아닙니다. 임상,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모르면 비타민C는 헛거예요. 이 비타민C가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키느냐, 질병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모르면요,
그거는 비타민C 모르는 거예요. 박사님, 여기서 보통 비타민 하면, 비타민C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영양제, 뭐 그리고 항산화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비타민C가 무슨 암 환자들한테 쓰는 항암제일 수 있냐?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사임당 이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비타민C가 주사를 했을 때 이게 항암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또 기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타민C로 제가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을 했고 네. 미국을 갔다 오면서 이건 확실하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95년 이후부터 제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어. 마침 그때 아주 굉장히 똑똑한 박사과 과정 연구생을 제가 고용을 해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연구하면서 비타민C가요 암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딱 나온 거예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항산화제가 어떻게 암을 죽여요. 그때까지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 친구와 같이 연구하는데 박사님 이거 놀라운데요. 이 비타민C가 암을 죽이는데? 말이 되냐. 그리고 같이 결과를 대입해봤는데 도대체 흡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정확한 실험 결과인 거야. 네. 그래서 이건 네이처에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이처에다 논문을 딱 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 맹물도 암을 죽입니다. 맹물도 진짜 기가 막히네. 정말 나쁜 놈들이야. 저 놈들이요. 아니 맹물이라는 게 영양가 없으니까 거기 오래 놔두면 다 죽어요. 네. 맞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실험한 걸 제대로 리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리젝트가 온 거야. 그때부터 한 몇 년을 진짜 한 2, 3년을 논문을 점점 낮춰가지고 계속 내는데 다 리젝트야. 무려 14번이니까 15번은 리젝트 당했어요. 네. 어떻게 비타민C가 암을 죽이냐. 믿질 않은 거. 나쁜 인간아. 그런데 15번째 그래도 괜찮은 잡지였는데 학술지인데 거기서 데이터를 검토하더니 무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꽤 괜찮은 그 학술지에 그게 실린 게 시작이에요. 시작이군요. 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C가 이 철분 대사를 해서 죽인다는 거를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한 거예요. 철분 대사 방해. 이거 15번 만에 실린 거고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암을 죽인다라는 기전, 두 번째 기전을 두 개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SVCT2, 즉 비타민C 수용체가 중요하다는 거를 그게 이제 유방암을 가지고 한 건데 왜 비타민C가 어떤 암에는 치료가 되고 어떤 암에 치료가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밝혀낸 그 자세한 기전을 밝혀낸.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C는 철분 대사를 조절하면서 암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발생시켜서 그 활성산소가 암을 직접 죽이는 그러한 메커니즘 두 개를 제가 정립을 했더니 그때 막 여기저기서 비슷한 논문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 정설이 된 거죠. 완전 정설이 된 거네요. 이제는 비타민C가 암을 직접 죽일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의사는 그건 무식한 의사예요. 공부를 안 하는 분이에요. 특히 종양을 전공하시는 분이 지금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거에 마지막으로 이마에다가 점을 찍은 논문이 뭐냐면 2017년에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에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저를 중심으로 밝혀놓은 비타민C가 암을 죽이는 메커니즘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비소세포성 폐암, 제일 흔한 폐암이죠. 그거하고 교모세포종 환자 30명씩을 15명씩 나눠가지고 대학병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치료, 즉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하는 그룹하고 또 반대편 15명에게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되 거기에다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맥시멈 135g까지 평균 85g을 주사하면서 1년, 2년 쭉 관찰을 했는데 고농도 주사를 했는데 고농도 비타민C죠. 소위 말해서 메가도즈라는 거지. 그걸 했더니 비타민C 정맥 주사를 같이 한 그룹에서 치료 효과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월등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결국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도 와서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맞았을 때 막 완치자들이 막 속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그게 캔서셀이라는 세계 최고의 암 학술지에 실린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러니까 더 이상 대체의학이 아니에요. 정통의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임상의사들, 즉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읽었던 안 읽었던 그냥 이걸 무시합니다. 이런 사실을요. 비타민C 정맥 주사는 정통의학입니다. 암 치료는 어차피 하나의 항암제를 가지고 모든 암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항암제가 잘 들어요. 어떤 분은 안 들어요. 그럼 그 맞는 항암제를 그분이 골라서 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운도 작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작용하지 않아요. 똑같은 위암이라고 해서 항암제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셀렉션 골라야 돼요. 자기 비타민 C가 잘 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C도 그런 확실한 치료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게 임상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더군다나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죽이지 정상세포는 안 죽이지 않습니까? 아유, 지금 우리 반 원장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의 장점은요, 암세포를 정말 잘 죽입니다. 항암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상 면역세포를 너무 많이 죽인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항암 치료할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뭐 하세요? 피 검사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를 봅니다. 자기가 쓴 항암제가 백혈구를 너무 많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항암 치료 못 해요.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네.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는요. 암은 진짜 기가 막히게 죽이지만 백혈구가 암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내 골수에서 만드는 백혈구가 암을 제압하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모든 장기에서 암이 생기지만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은 내 골수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서 말초를 향해서 공급해주는 항암 면역세포들이 매일매일 생기는, 각 장기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암 환자는 그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장기에서. 왜 졌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뭐예요? 뼈역경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치료 접근이 종양내과 선생님들하고 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암을 죽이는데 주 초점을 두시는 거고, 저는 암을 죽이되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리는 치료에 저는 주안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재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비타민C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암에 걸린 분들은요. 저는 대학병원을 꼭 가시라고.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장점은요. 우선 암을 확실하게 진단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이 됐을 때 암을 일단 죽여야 없애야 돼요. 없애는 치료 항암제를 따라갈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도 하시고 암을 완전히 이만한 덩어리를 제압하시고 쉽지 않아요. 그 암세포 죽이는 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수술인 거예요. 네. 퍼지지 않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되고 혹시나 해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완치가 되잖아요. 근데 수술이 안 됩니다. 폐로 퍼졌습니다. 뇌로 갔습니다. 어디로 퍼졌습니다. 이러면 수술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요. 대학병원 치료만 해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때 항암제 가지고 암을 죽이는, 비록 전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네. 항암제를 가지고 암을 죽이는 치료를 대학병원 가서 하시면서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하면은요.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비교도 안 되는 치료 효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박사님, 그동안에 많이 방문했던 여러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암이 걸리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생활 습관 같은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얘기는 하기 어려웠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C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를 매 식사 때마다 3번을 철저하게 최소한도 2000ml씩. 네네. 이거 드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네. 그게 아시는 것처럼 활성산소가 제일 중요한 발암물질이에요. 네. 그거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예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는 정맥주사를 하는 거지만 네. 암 환자가 아닌 분들 정맥주사 할 거. 네. 그러니까 비타민C를 식사 때마다 비타민C가 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부게 드시면 안 되고 네. 꼭 식사로 위장을 채우신 다음에 2000ml씩. 저는 최소라는 말을 꼭 합니다. 네. 제가 뭐 나중에도 자세히 말씀드릴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타민C는 적게 먹는 게 문제지 많이 먹는 거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게 또 무슨 소린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비타민C는 많이 먹으면 한 톨도 허비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사실을 내가 많이 강의하셨죠? 많이 강의를 했고 비타민C는 최소한 2000씩
식사와 함께 드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강의 마치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일반인들이 비타민C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정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는요, 우선 네. 몸에서 만들다가 못 만들게 된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 적정량은 지금도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드는 동물들의 하루에 만드는 양을 봐야 되는 게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60ml라고 정한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람하고 개하고 생명 유지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개는 하루에 제가 70kg입니다. 네. 70kg 한 살 때 개는 한 12,000mg을 만듭니다. 어마무시하게 만드네. 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만드는 동물이 한 6,000mg쯤 만들어요. 네. 많이 만드는 동물은 18,000까지도 만들어요. 네. 그것도 아주 평안할 때. 평안할 때. 냉동하거나 그러면 막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더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비타민C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적정량에 대한 기준을 우리 멋대로 정해서는 소변에 나가는 거가 정해서는 안 되고 네. 소변으로 60ml만 먹어서 나가기 때문에 정했는데 네.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C는 소변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배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을 평균 한 70kg라고 보고 6,000ml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하루에 걸쳐서 만들잖아요.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네. 실험을 직접 해보면 6시간 만에 비타민C는 올라갔다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6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돼요. 네, 예. 이게 과학이야. 네, 네. 그 6시간 간격으로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식사야. 아, 네. 그러니까 6,000ml를 2,000씩 세 번을 나눠 먹으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에 나눠 먹으면 어떤 이점이 첫 번째는 속쓰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 빈속에 오고 속이 쓰리기 때문에 식사랑 같이 하면은 속이 안 쓰려요. 네. 그래서 소위 많은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C가 위장 장애가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속 쓰리다. 식사랑 같이 하면 속 안 쓰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랑 같이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식사가 음식이 위장 속에서 2-3시간 머무르는 동안에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거기다 비타민C 섞어주면 발암물질이 안 만들면 반원작이 더 잘 알아요. 늘 만들어지죠. 그죠? 나이트루삼이 네. 늘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비타민C 복용법은 식사 때마다 2,000씩 드시는 게 기가 막힌 법인 거예요. 반찬처럼. 반찬처럼. 네. 절대 식후 30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식사와 함께 아무리 늦어도 식사 끝나자마자 2알을 먹어야 되는 바로 먹어야죠. 예.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많이 먹으면 뭐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6,000ml 먹으면 실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는요 한 2,000m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흡수 안 됐다는 얘기는 대변으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대변으로. 네. 그러면 대변으로 그냥 나가느냐? 아니에요. 이놈이 대장에 도착해서 대장에 있는 대장균을 완전히 바꿔주고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흡수 안 된 비타민C는 허비되는 걸로 알지만 허비되는 게 아니에요. 대장 건강을 지켜준다. 대장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대장균을 나쁜 균에서 좋은 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확 줄여줍니다. 그냥 대변을 막 몇 번씩 보던 사람들이 정말 그냥 노란 대변을 보는 그런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대장이 안정화돼. 특히 긴장성 대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바울 신드롬이라는 네, 거. 네, 네. 그거 있는 분들 너무 좋아져요. 그게요. 그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한 2-3,000mg이 흡수가 된다. 이게 네. 6,000을 먹었을 때. 그렇죠. 그 흡수된 놈은 결국 소변으로 나가죠. 그거는 빠져나가면 소변으로 나가요. 소변으로 많이 나가요. 네. 소변으로 그러니까 흡수돼서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가서 항산화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콩팥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배설이 되는데 배설이 아니고 일부러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내보내는 이유는 바로 방광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하는 거를 중화시킴으로 막기 위한 기가 막힌 조치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콩팥에 이 비타민C가 빠져나가는 걸 조절하는 조절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제가 최초로 밝힌 사람이에요. 네. 조절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배설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내보내는 거. 적당한 양을 일부러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네. 왜 일부러 내보내느냐?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방광에 오줌이 고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방광 점막을 계속 공격을 해서 50년을 공격하면요 방광 점막이 망가져요. 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들이 자다가
오줌 마려워서 조금 소변 보려고 깨는 사람이 나오고 70이 넘으면 거의 100%가 깹니다. 근데 제가 70 넘었잖아요. 네. 저는 안 깨잖아요. 안 깨시더라고. 40년 동안을 저는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30대 초반에 먹기 시작해서 지금 70대 초반 40년을 먹었기 때문에 네. 30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광 점막이 손상이 없는 네. 거예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전립선이 나빠서 그렇다고. 네. 그럼 전립선 없는 여자들은 왜 깹니까, 밤에? 여자들도 꽤 많이 깨요. 그렇죠. 그걸 전립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소변발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소변을 자주 보는 거는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요즘에 그 비타민C 중에 좀 특수한 형태의 비타민이라고 그래서 앞타민C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예, 그거는 네. 비타민C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앞타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앞타민C라는 거는 앞타머에다가 고조한 비타민C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앞타민C라고 이제 새로운 물질로 한 거지만 핵산 구조물이에요. 이거를 연구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기가 막히게 비타민C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요, 그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타민C와 결합한다는 얘기는 비타민C의 효능을 돕는다는 뜻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딱 그 소리 듣면서 이거는 뭐가 있겠다는 생각해서 2015년부터 제가 앞타머라는 물질과 비타민C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앞타머는 그 자체로 치매나 파킨슨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비타민C 먹잖아요. 네. 2000 미니멈. 네. 저는 더 많이 먹지만. 네, 네. 그러니까 비타민C 고용량하고 앞타머를 같이 동물 실험을 했더니 치매, 파킨슨을 막아주는 효과가 그냥 배가가 될 뿐만 아니라 비타민C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항암 효과를 확 올리는 근거를 너무 많이 찾아낸 거예요. 네. 비타민C의 암세포 흡수를 확 올리는 거예요. 네.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면 암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에 의한 항암 효과를 앞타민C와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가 올라가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같이 썼더니 폐섬유화가 지금 치명적인 불치병이에요. 네. 그 동물 실험에 의하면요, 폐섬유화를 유도해놓고 네. 비타민C와 앞타민C를 쳤더니 30%가 좋아져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네. 폐섬유화를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방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폐섬유화가 좋아질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동물 실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특히 앞타민C 같은 경우는 그 뇌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파킨슨, 치매. 네. 비타민C가 항상 제가 평생 연구하면서 네. 파킨슨이나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비타민C만으로는. 네, 비타민C만으로는. 네. 앞타민C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그게 논문 결과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 효능이 배가가 된 거예요. 네. 그뿐 아니라 임상실험도 했잖아요. 임상실험. 특히 항암 효과, NK 기능에 대한 임상실험을 했잖아요. 네, 네. NK 세포가 암을 죽이는 메커니즘에 관련되게 감마 인터페론이 구엔자임 B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것 많이 증가시켜요. 네. 이거는 임상실험이에요. 네. 사람을 가지고 직접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루 말해서 아토피,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실험실에서 연구한 건 아니지만 늙으면서 머리털 빠지는 분들을 제가 70 넘어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갈머리가 앙창 빠져 있었는데 지금 50대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꽉 찼어요. 네. 그리고 불임이 있던 한 젊은이가 정자수가 부족해서 불임이 있었는데 네. 앞타민C 6개월 먹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연 임신을 시키는 네. 이런 놀라운 효과가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앞타민C 연구했기 때문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소염 효과구나. 네.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은 특히 남자들이요. 정자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물질이 정자를 다 운동성을 죽이고 정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원인에 의해서 불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가까운 친척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했었는데 첫 번째 애를. 네. 그러니까 인공수정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6개월 전부터 작년 8월부터 당연히 9월에 애를 낳았는데 네. 그때부터 앞타민C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7개월, 8개월 될 때 자기는 어차피 피임을 안 해도 임신이 안 되니까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연히 둘째를 만든 거야. 네? 이런 일을 제가 가까이서 보고 이거는 앞타민C 효과 장난 아니네. 네.
앞타민 C의 효능은요, 우리가 아직도 밝히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대 용량의 비타민 C와 앞타민 C를 같이 했을 때 효과지 네. 앞타민 C만의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무궁무진한 효과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앞타민 C를 복용하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비타민 C를 또 충분히 복용해 주시면 가능하면 네. 반드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같이 네.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타민 C에 대한 기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우, 저는 정말 제가 비타민 C 외에는 네. 이런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얘기한 물질이 없어요. 제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앞타민 C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저는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엄청 열심히 먹습니다. 저 스스로도 뭐 삶이 달라졌어, 진짜. 네. 두 번째로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제가 맨 처음 비타민 C 만났을 때 첫 번째 삶이 달라졌고, 제가 지난 8월 말에 앞타민 C 만나고 나서 두 번째 삶이 달라진 걸 체험했어요, 저는. 아, 그러시군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우리 신사임당 가족 여러분들이 앞타민 C는 꼭 비타민 C와 함께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들이 만날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